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대감에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친시장적인 정책에 환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증시만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스피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지금 뉴욕 증시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이 흐름이 조금 어떻게 계속 좀 갈 것 같습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게 더 세진다라기보다는 뭐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기대감, 정책 기대감들은 이제 정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점을 해서 네, 지금 여기서 더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1월 20일 날 취임해서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이 펼쳐질 때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단적인 예로 네. 대중국 관세가 처음 부과된 게 2018년 7월 6일이었습니다. 2018년 7월 6일. 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1년 5개월 넘게 걸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FMC가 있었는데요. 예. 파월 연주장한테도 트럼프 이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정책 변화 있냐라고 계속 질문하니까 파월 연주장이 지금 정책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무슨 내용으로 나올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을 한마디 했거든요. 예.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책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기대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겠죠. 물론 방향성은 있습니다. 관세도 있고 뭐 규제 완화도 있고 명확한 방향성은 보여주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걱정들이 증시에 반영되는 거는 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긴 하지만 네. 이게 계속 지속된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1기 때 관세 매기는 게 네. 1년이 훨씬 넘어서 취임 후 2016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선됐을 때의 증시 흐름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습니까? 네. 그지? 그러니까 제가 전망을 쓰는데도 단기 충격은 좀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11월 9일 하루 만에 네. 코스피가 2.2%가 빠졌습니다. 2.2%.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그런 것들을 좀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2.2% 급락한 이후 시장은 2017년 10월 정점을 찍었고 2018년 1월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잘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2018년 1월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그 와중에 아무것도 없었냐? 정책들도 나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1기 대통령이 뭐 대중국 관세 부과를 위해서 네. 전수조사해라. 중국 무역품에 대해서 전수조사해라라는 각서도 쓰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시장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8년 1월 말 2월 초에 시장이 꺾였는데 트럼프 정책 때문에 꺾인 거 아닙니다. 네. 그래요? 예, 물가가 좀 올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굉장히 채권 물량 급등을 하면서 꺾였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걱정하셨던 IT 성장주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왔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좀 시장들이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추세.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나 펀더멘탈 환경이지 트럼프 한마디에 증시가 움직이고 달러가 움직이고 금리가 움직이면 그냥 트럼프가 타노스죠. 네, 그러네요. 네. 지금은 이제 선 반영해서 나타나는 맞습니다. 건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결국은 기본적인 경제 환경, 정책 방향인데 그 정책 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연준인데 네. 기준금리를 지금 9월달에 빅컷하고 요번에도 한 번 더 낮췄잖아요. 네. 자, 이제 12월달에 한 번 남아 있고 내년도 있는데 네. 대략 지금 좀 인하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전망입니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라는 것은 물가도 둔화되는 게 좀 멈추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반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는 거다. 물가 상승하네요. 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예. 관세를 매겨도 된다. 예. 그리고 물가 안정은 공급 확대로 하겠다. 네.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멈추면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확대되면서 진정되겠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물량을 많이 풀면
물가는 이제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시장이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패드워치의 컨센서스로 잡힌 거는 내년,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하고 네. 2025년에는 2번밖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2번밖에? 예. 그러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연준의 점도표는 내년 4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100bp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통화 정책을 막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을 해임할 법적 근거도 아직은 없고요. 네. 뭔가 만들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경기가 괜찮은데 왜 금리 인하냐. 미국 경제 좋은데 네. 그렇다면 왜 금리를 낮출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 금리 인상할 때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나요? 금리 인상할 때.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12월, 2023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자, 물가가 안 잡히는데 경기가 침체로 가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 그리고 성명서 내용을 보셔야 될 것은 미국 연준이 두 가지 책무로 말하는 게 예. 경기랑 물가가 아닙니다. 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와 고용. 고용입니다, 고용. 고용.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괜찮다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전환점이 만들어지면 저는 채권 시장은 좀 안정되고 그리고 뭐 달러도 좀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시점에서는 달러든 채권이든 그리고 코스피든 좀 불확실성의 정점에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정점이다. 네. 지금 시점이. 네. 그러니까 뭐 달러 강세도 뭔가 불확실한 가운데 거의 최고점에 있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뭐 그런 거. 네, 채권 네. 금리도 그럼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네, 있는데 네, 네. 불확실하지만 이제 정점이다. 정점 수준에 네. 있을 것 같다. 그러네요. 불확실성의 정점 시대다. 이런 금리 인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추세는 뭐 조금 빨라질지 늦어질지 네, 그럴 맞습니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걸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채권 투자도 괜찮을 수 있고요. 채권 투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하고 그럴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채권물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좀 많이 밀려 있는 업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17년에도 2016년 말 2017년에도 코스피를 상승을 주도했던 건 IT 가전 그리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었거든요. IT가 줄을 이뤘습니다. IT.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때랑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때랑 지금이 다른 것은 그때는 금리 인상기였고 지금은 금리 인하기입니다. 근데도 성장주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성장주를 다시금 바라봐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 또 뭐 급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2차 드리겠습니다. 전지. 네, 지금 네. 분위기 봐서는 뭐 2차 전지 굉장히 IRS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가능성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분위기 좀 안 좋은데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언제 될까요? IRA 범 폐지가? 아까 말하면 뭐 항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은 그때를 가정하고 IRA 법안 폐지를 가정하고 그렇게 되면 안 좋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실적이 망가질 거야라는 가정을 하고 불안정한 거지. 네. 그 시간까지 1년 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언젠간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네. 그렇군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반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와서 보면 우리 시장은 뭐 오늘 또 조금 안 좋고 뉴욕 증시 계속 올라가는데 작년에 많은 증권회사에서 좀 올해를 예상할 때 상저하고 이런 게 좀 많았던 네, 네, 편이었어요. 맞습니다. 상반기는 조금 낮지만 네.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만 현재까지만 보면은 조금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는데 네, 네. 왜 이렇게 좀 예상과 달리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실적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반기에 몰려 있었고요. 실적 기대감들이. 실적 기대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실적 기대감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3월 달 정도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딜레이 되면서 지금은 하반기에는 좀 더 그 와중에 딜레이 되는 와중에 하저로된 이유는 경기 침체 걱정들이 들어왔었거든요. 우리 8월 경제 말, 상황이, 8월 초, 9월 초에 미국 경기 침체. 미국. 예.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취약한 코스피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뭐 상고하죠. 그런 것보다도 1분기 또는 2분기의 정점을 통과하고 연말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코스피는 항상 10월에 굉장히 못했습니다. 10월에. 네, 10월 달에 굉장히 못했는데 예. 이게 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요. 2010년, 2010년 이후, 2021년 이후를 보면은 매번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증시 대비 언더 퍼폼을 했습니다. 2010년 이후는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못했고요. 2021년 이후로는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못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네, 10월 달에만. 10월 달에만. 왜 그러냐면은 실적 시즌이 있죠. 근데 실적 시즌이 한국은 계절성이 또 뚜렷합니다. 네.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 상해, 3분기 예상 하회, 4분기 쇼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은 서프라이즈, 예상 상해, 예상 하회, 쇼크. 매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3분기가 왜 그러냐면은 1분기, 2분기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하거나 좀 하향 조정을 안 하겠죠. 그러다가 기대치가 높여져 있다 보니까 3분기부터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3분기 실적 하향 조정이 이제 4분기 내년 실적 전망 하향 조정까지 이어지면서 네. 최근에도 25년 이익 전망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압박 요인이었는데 네. 이제 11월 15일을 지나면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거든요. 이달 15일을 지나면 네. 실적 시즌 마무리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수급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수급 불안. 네, 네. 외국인이 매도하고 매수 주체가 없고 기관도 동참하고 있고. 네. 근데 11월, 12월 달에 또 코스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때 또 다른 특징은 수급입니다. 지금은 수급이 안 좋아서 여기들이 네. 팔고 있는데 수급이 또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러네요. 11월, 12월에는 평균적으로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 네, 왜 그러냐면 연말에 배당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현선물 베이시스를 좀 수익을 취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연말 배당락을 앞두고는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조 단위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예. 그리고 그를 앞두고 외국인 선물 매수도 들어오고 네. 이게 평균적으로 반복되었던 패턴인데 예. 또 재밌는 게 이게 11월 옵션 만기 이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그게 시작하거든요. 언제쯤부터 그러면 되는 건가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네, 그러니까 이번 주 14일이 옵션 만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14일, 이번 주 15일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때까지만 잘 버텨준다면 저는 네. 코스피는 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전망에서 우리 이경민 부장께서 뭐 연내 코스피가 2,800 돌파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작년에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예. 10월 31일 날 코스피가 2,300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10월 30일 날. 네, 2,270까지 갔거든요. 예. 그것도 장대 음봉으로 깼어요. 오늘 같은 패턴입니다. 잘 버텨주던 지수대를 갑자기 깨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11월, 12월 딱 두 달 동안 400포인트가 올라갔고요. 2,670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17%가 오른 거죠. 네. 두 달 동안. 여기서 지금 코스피가 2,500선 초반이라고 본다면 2,800이라고 한다면 10%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올라갈 거는 그 매수, 다시 외국인 네. 프로그램 매수 어떤 에 의한 수급의 변화 외에도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채권금리와 달러가 정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12일 날 발표되는 CPI가 미국 CPI가 그렇게 예. 높지 않다라는 것들 그리고 PPI도 좀 예상보다 낮다라는 그림들 그리고 또 하나는 17일 날 발표되는 중국 실물 지표들이 중국 실물 지표. 예,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들이 또 반등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좋아질 거다. 네, 지금 중국 네. 경제 좀 안 좋게 예상이 되는데 그 네. 지표는 좀 나아질 거다. 네. 네.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실망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 경제보다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온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실망감이 큰 거지 경기 부양 정책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중국은 경기 회복, 미국은 물가 안정이 가시화되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그림들을 조금씩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 주를 지나면서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내면서 다음 주를 좀 맞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 경기 회복이 좀 가시화되게 된다면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등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반등의 맨 앞자리에 있을 업종들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이 눌렸다 이렇게 반등을 할 때는 예. 많이 눌린 애들이 반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7월 11일 이후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을 보면요. 압도적으로 반도체고요. 반도체죠? 네. 네. 두 번째로는 뭐 2차 전지나 인터넷들이 있는데 이런 성장주들이 채권물이 오르고 그런 데 따른 부담들이 반영됐다라고 본다면 예. 채권물이 하향 안정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 반도체가 반등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올 연말을 이제 대략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 조금 멀리 남아 있습니다. 네. 내년 한 해의 큰 어떤 코스피나 코스닥의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상고하저 좀 보고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좀 강세를 상고, 보이다가 하저? 하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경기 부양, 미국 경기도 견조하고 예. 중국 경기도 굉장히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주면서 경기 회복에 나서고 있고 유럽은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와중에 기저효과로 인한 물가 안정 그리고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되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 다만 하저는 예. 물가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은데 물가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 예.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한 지 1년이 되는 때가 6월이고요. 미국은 9월 정도가 되겠죠. 그때 이후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이 또 하반기부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물가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좀 상방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정책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를 어떻게 자극할지 봐야 돼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는 뭐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연돼 왔던 3천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하반기에는 조금 변동성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지금 답답한 흐름이죠. 지금 한 달 넘게 코스피가 2,500에서 2,600 그러니까요. 박스권 넘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잘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등락을 활용해서 좀 더 비중을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